지금 제 나이 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을 바라보느니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태어나서 두 번째 남자이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남자인 셈입니다. 제가 첫 남자를 만난 것은 제 또래 여자들로서는 아주 빠른 편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그 남자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한 재단 산하에 있었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대학 입학 준비에 열중하여 연애는커녕 제대로 된 외출도 하기 어렵지만 제가 다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진학반의 경우 공부에 열중을 하였지만 저처럼 취업반을 선택을 해야 하는 애들은 소위 말하여 당시 유행어로 연애박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옆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들과 연애를 할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고 누가 누구하고 연애를 한다 하더라는 말이 최고의 화두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대학 진학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도 겨우 다닐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노가다 생활을 전전하다 보니 비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아니 일이 없어서 못하였고 엄마가 식당을 전전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해본 돈으로 하나뿐인 딸아이를 고등학교 졸업장은 가져야 제대로 시집이라도 간다면서 허리 끊어주려며 저를 실업계 고등학교라도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알았더라면 연애를 하지 않고 공부에 열을 가했을 것이었겠지만 당시에 저는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야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알게 되었죠. 그 오빠의 할아버지가 중견기업의 사장님이시고 아버지가 부사장이고 어머니는 사회활동가로서 집에 자가용이 세대나 있고 가정부가 살림을 맡아 하며 가정부의 남편이 할아버지의 운전기사 겸 저택의 경비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가다 생활하는 아버지와 남의 식당을 전전하며 허드렛일만 하는 어머니를 둔 지방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가는 이미 배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불성선도 이만부득이지 그 오빠의 아내가 될 꿈을 가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지금도 그렇지만 재미무도 한미모하는 편이고 몸매도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S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열을 내는 것은 저희 집의 가정사정을 전혀 모르는 그 오빠였습니다. 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하여 만날 때마다 선물 공세는 기본이었습니다. 오빠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오고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한 그 해에 저 아빠는 할아버지 말씀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학사부부가 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아들을 해산하였고 그 바람에 졸업식에는 참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 거동이 불편해져 집안 계신 할아버지께서 저의 출산과 졸업을 축하하신다며 승용차를 선물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불편하신 몸이라 사장 자리는 시아버지가 이어받으셨고 오빠 아니그이는 시아버지 밑에서 경영수업을 받았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던 시할아버지께서 아들 기한이가 2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악재에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듬해 시할아버지 기를 보름 앞두고 봉사활동을 다녀오시던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들 기한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얼마 안 되어 지방출장을 가던 그이도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6명이던 가족이 몇 년 사이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부모님은 저에게 재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어린 기한이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재혼을 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는 본능의 동물이었고 인간이었으며 여자였습니다. 저의 경우에 남편이 출장이라도 가는 바람에 굶은 날은 무기력증이 생겨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기한이 기저귀도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방에서 두물칠 하고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곁에서 남편이 떠나버렸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밖에 나가 외간 남자와 만나는 것은 무서웠습니다.
당시 제비족이 문제가 된 때였으니까요. 부잣집 가부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제비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거든요. 옛날 가부들이 밤이면 바늘을 달고 살았다는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밤만 되면 남편 생각에 눈물이 절로 흘렀고 아무리 울어도 풀 방법이라고는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밤이면 1층에서 기거를 하시는 시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재웠습니다. 2층에는 저 혼자만의 안식처였습니다.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은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가 생활비? 미안하구나. 그날은 마침 한 달에 한 번씩 시아버지가 생활비를 주는 날이었고 생활비를 주는 날이 유일하게 시아버지가 저만의 공간인 2층으로 올라오시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만 깜빡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방문을 벌컥 열어버렸고 저를 보시고만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문을 닫으셨고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었더니 방문 앞에 생활비가 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마 시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도우미 아주머니가 죽반을 먹으러 오라고 부르렀으나 몸이 아프다고 나중에 먹겠다고 하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면 2층으로 재빨리 올라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불편한 생활을 거의 보름 이상 했습니다. 똑똑. 아가야 자니? 그런 일이 있고 보름 이상이 지난 어느 날 거의 자정이 되었을 무렵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아직.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 눈질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예, 앉으세요. 제 방에 있는 원탁 테이블의 의자를 당겨 앉기를 권하자 고맙구나 하시게. 차를 끓이려면 1층에 가야 하는데 음료수는 여기에 더 있어요. 음료수 드려야하고 엽주자. 그보다 술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씹어쓰레기를 드시겠어요 하고 엽주자. 그래 그걸 한 잔 마시자. 너는 생각이 없냐시게. 저도 한 잔 마시고 싶네 하고 말하고는 2층 진열장에서 죽은 남편이 마시다 남은 양주와 술잔 그리고 냉장고에서 얼음과 우유 그리고 간단한 안주로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한 잔 받으세요. 술병을 들고 시아버지께서 잔을 드시자 공손하게 한 잔 따랐습니다. 고맙다. 너도 잔을 받아라 하시며 술병을 드셨고 이하고 대답을 하고 술잔을 들고 술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시고 저는 시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술만 조금씩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기한 예비가 없으니 많이 힘들지? 시아버지께서 침묵을 깨트리셨습니다. 예,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자 나도 네 시험이 죽고 힘들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말씀을 하시더니 이거 시합이란 자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만 하고 다시 말씀을 흐리시게. 말씀하세요 하고 공손하게 대답을 하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는데 시합이 며느리를 떠나 우리만 알게 남자 여자가 되면 어쩌겠니? 갑자기 술잔을 잡고 있던 손을 잡으시더니 거의 울먹이시며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할아버지의 성화에 견디지 못하고 대학에 다니면서 시어머니하고 결혼하셨고 시어머니의 경우 저와 달리 대학을 졸업도 하지 않고 임신을 하였고 시어머니 연세에 22살에 기한이 아빠를 낳았기에 시아버지는 50대 중반도 되지 않은 연세였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시집을 왔더니 시어머니의 푸념이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부전자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2층에 사는데도 일주일이면 적어도 3번 이상 괴롭힌다는 것이 시어머님의 푸념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밤마다 고독을 씹었고 저는 저대로 남편이 없어 고독을 씹었으니 과부 사정 호라비가 한다는 격으로 남편 없는 며느리 사정 호라비인 시아버지가 알고 있으니 서로의 고독을 함께 씻어버리자는 뜻이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시합이란 놈이